ISA 청년도약계좌로 1억 만드는 로드맵 조건 맞으면 진짜 됩니다. 정부가 청년에게 내미는 금융상품 혜택이 맞긴 한데 왜 다들 중간에 포기할까요? 납입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해보면 1억을 만드는 진짜 전략이 보이거든요. 챕터 1 문제 제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달 70만원씩 5년을 꼬박 넣으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단순 계산이면 약 4,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도약계좌 제대로 활용하면 이론상 약 5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정부 기여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붙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왜 가입자 중 상당수가 중도 해지를 선택할까요? 2024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약 180만 명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중도 해지 비율이 꽤 높다는 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서도 언급됐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좋은 조건인데 왜 중간에 나올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퍼즐이에요. 사실 이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품 구조 자체에 청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상품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봐야 해요. 과연 청년도약계좌와 ISA 이 두 상품의 설계 의도는 뭘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핵심 질문을 파헤쳐 볼게요. 챕터 2 핵심 질문. 자, 이 상품들 왜 만들어진 걸까요? 정부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래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지원한다 거든요. 실제로 기획재 정부 자료 기준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부 예산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란 내가 어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비의 가치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돈을 여기 묶어두는 동안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얻었을 수익이죠.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 5년 납입이잖아요. 그 5년 동안 이 돈을 ETF나 다른 금융상품에 넣었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계산해봐야 할 기회비용이에요. 물론 반대로 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일반 상품으로는 절대 못 받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는 진짜 유리한 상품이거든요. 그럼 조건이 맞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두 번째 경제학 개념이 등장해요. 포로시장, 영어로는 캡티브 마켓이에요. 포로시장이란 소비자가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묶여있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 군대 PX, 공항 면세구역, 식당처럼요. 청년 금융상품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소득 요건, 나이 제한, 납입 한도. 조건이 맞으면 이 상품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포로예요. 그런데 포로라고 해서 불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구조를 알고 최대한 뽑아먹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 상품들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납입한 돈 정말 그대로 쌓이는 걸까요? 챕터 3에서 돈의 흐름을 단계별로 직접 추적해 볼게요. 챕터 3 핵심 개념 1 돈의 흐름 추적. 자, 이제 진짜 퍼즐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매달 넣는 70만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해 볼게요. 1단계 납입 시점. 여러분 통장에서 70만원이 빠져나가요. 연간으로 치면 840만원이죠. 5년이면 원금만 4,200만원이에요. 2단계 은행 운용. 이 돈 은행이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이 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요.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은행이 가져가는 이자 수익이에요. 2024년 기준 국내 주요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는 평균 약 12%피 수준이었거든요. 여러분 돈이 은행 수익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3단계 물가의 침식.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에요. 2022만 2023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5% 안팎까지 올라갔어요. 2025만 2026년 현재는 약 2% 내외 수준으로 안정됐지만요. 만약 적금 금리가 연 6%인데 물가가 2% 오르면 실질 수익률은 약 4%예요. 이걸 실질 금리라고 해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진짜 수익률이죠. 4단계 정부 기여금 투입.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약 24,000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5년이면 최대 약 144만원이 공짜로 쌓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자 전액 비과세예요. 일반 적금은 이자의 약 15.4% 세금이 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꽤 커요. 반전 결론. 자, 정리해볼게요.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물가는 실질 가치를 깎아요. 그런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가 그 손실을 상당 부분 메워줘요. 결국 이 상품 구조 자체는 은행과 정부와 개인이 역할을 나눈 삼각 구조예요. 누가 더 유리하냐고요? 조건 맞는 사람이 끝까지 유지하면 개인이 가장 유리해요. 문제는 그 끝까지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 챕터 4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ISA는 또 구조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챕터 4 핵심 개념 이 ISA 이게 왜 다른가? 자, 이번엔 ISA예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영어로 인더비저얼 세이빙즈 어카운트.
이름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개념은 단순해요. 한 계좌 안에 예금, 펀드, ETF, 리츠까지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난 수익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예요. 청년도약계좌랑 뭐가 다르냐고요? 청년도약계좌는 적금이에요. 금리가 고정돼 있고 납입 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반면 ISA는 투자 상품이에요. 수익률이 내가 뭘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쉽게 말해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하지만 수익 상한선이 있고 ISA는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 상한선이 없어요. ISA 비과세 한도 얼마냐고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 일반형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고요.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일반 금융소득세 15.4%보다 훨씬 낮은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꽤 유리한 구조예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 더. 유동성 프리미엄이에요. 유동성이란 돈을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프리미엄은 그 유동성을 포기한 대가로 받는 추가 수익이고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묶이는 대신 정부 기여금을 줘요. ISA는 3년 의무 유지 조건이 있어요. 둘 다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신 세제 혜택이라는 프리미엄을 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ISA 함정도 있어요. 계좌 유형이 세 가지거든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은 운용사가 대신 굴려줘요. 수수료가 붙죠. 신탁형은 내가 지시하면 은행이 실행해요. 중개형은 내가 직접 다 골라요. 수수료가 가장 낮아요. 2024년 기준 ISA 가입자 중 중개형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 꽤 크거든요. 해외랑 비교해 볼게요. 영국의 ISA는 어떨까요? 영국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약 2만 파운드, 하나로 약 3,400만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수익 전액 비과세예요. 한도 없이요. 반면 한국 ISA는 연 2천만원 납입 한도에 비과세 한도도 20만 4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한국 ISA가 훨씬 보수적인 설계예요. 물론 재정 규모와 복지 체계가 다르니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도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자, 그럼 이 두 상품을 실제로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챕터 5에서 청년도약계좌 ISA 투트랙 전략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숫자로 직접 계산해 드릴게요. 챕터 5 핵심 개념 3 투트랙 전략 설계. 자, 이제 진짜 돈 얘기예요. 청년도약계좌랑 ISA 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중복 가입 가능하거든요. 이걸 동시에 굴리는 게 투트랙 전략이에요.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만 29세 연소득 약 4천만원 직장인 기준이에요. 월 실수령 약 28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할게요. 청년도약계좌 안전 베이스. 월 70만원 납입 5년 유지. 정부 기여금 월 약 2만 4천원 추가. 금리는 현재 기준 연 약 4.56% 수준이에요. 비과세 적용 시 5년 후 예상 수령액 약 4,800만 5천만원 수준이에요. 원금 4,200만원 대비 약 60만 800만원 이상 수익이에요. ISA 수익 부스터. 남은 여윳돈 월 30만원을 ISA 중개형에 납입해요. 연간 360만원, 3년이면 1,080만원 원금이에요. 여기에 국내 ETF 중심으로 운용하면 연 수익률 약 57% 기대 가능해요. 3년 후 예상 금액 약 1,200만 1,250만원 수준이에요. 비과세 한도 내라 세금 0원이에요. 합산하면 5년 시점 기준 청년도약계좌 약 5천만원. ISA 3년 후 재투자 굴리면 5년 시점 약 1,400만 1,500만원. 여기에 추가 저축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재투자까지 더하면 5년 안에 7천만원 돌파도 현실적인 시나리오예요. 1억까지는 조금 더 걸리지만 이 기반 위에 23년 더 굴리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바로 복리 효과예요.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연 5% 수익률로 1,000만원을 10년 굴리면 약 1,629만원이에요. 20년이면 약 2,653만원이고요. 시간이 가장 강력한 변수예요. 그래서 20대에 시작하는 게 30대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현실은 달라요. 월 100만원을 5년간 유지한다는 게 실제 청년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챕터 6에서 실제 사람들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그 사람들이에요. 챕터 6 현실 적용 사례. 자, 숫자는 봤어요. 이제 진짜 현실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 27세 중소기업 직장인 지연씨. 월급 230만원 자취 중이에요. 월세 55만원, 식비 30만원, 교통비 10만원. 고정 지출만 벌써 95만원이에요.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넣으면 남는 돈이 65만원이에요. 여기서 통신비, 보험, 경조사비 빠지면 사실상 빠듯하죠. 그러다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거나 이사 비용이 필요해지면 결국 중도 해지를 고민하게 돼요. 이게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유동성이 너무 빡빡한 구조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 사람 31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태준씨. 월 수입이 150만원일 때도 있고 350만원일 때도 있어요. 소득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청년도 약계좌는 매달 고정 납입이 원칙이에요. 납입을 건너뛰면 정부 기여금도 그달은 안 들어와요.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품이에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청년 중 비정규직 프리랜서 비율은 약 30% 수준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이 상품이 반쪽짜리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사람 29세 대기업 직장인 수민씨. 월급 380만원 부모님 집에 살아요. 고정 지출이 적으니 월 70만원 납입이 부담 없어요. ISA도 동시에 굴리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재투자해요. 5년 플랜 착실히 가고 있어요. 이 상품 사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최적화돼 있어요. 여기서 불편한 분석 하나. 청년도 약계좌 혜택이 가장 큰 사람은 사실 가장 여유 있는 청년이에요. 5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요. 정작 자산 형성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 청년은 유동성 문제로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정책 설계의 구조적 한계로 볼 수 있어요. 단정적 비판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납입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다른 업종이랑 비교해 볼게요. 통신사 약정 요금제 아시죠? 2년 약정 걸면 월 요금 할인해줘요.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 내야 하고요. 청년도 약계좌 구조랑 비슷하지 않나요? 혜택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묶어두는 구조예요. 차이가 있다면 통신사 약정은 12년인데 청년도 약계좌는 5년이에요. 청년의 인생에서 5년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난 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챕터 7에서 조건별 맞춤 실전 전략 바로 드릴게요. 내 상황에 맞는 선택지가 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챕터 7 실전 행동 전략. 자, 이제 진짜 행동 얘기예요. 내 상황에 맞는 전략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략 1. 안정형 정규직, 고정소득, 부모님 집 거주. 이분들한테는 투트랙 풀세팅이 정답이에요. 청년도 약계좌 월 70만원, ISA 중개형 월 2030만원.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금은 무조건 ISA에 추가 납입해요. ISA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원이거든요. 목돈 생기면 바로 ISA로 밀어넣는 전략이에요. 5년 후 예상 자산, 앞서 계산한 대로 7천만원 돌파 가능해요. 전략 2. 유동형 자취 중 월급 200만원대 지출 빠듯. 이분들한테는 무리한 납입이 오히려 독이에요. 청년도 약계좌 납입액을 월 4,050만원으로 낮추는 게 현실적이에요. 최소 납입액은 월 1,000원이거든요. 법적으로 강제 납입 금액 없어요. 대신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3개월치 생활비 약 600만 900만원을 먼저 확보해요. 그 다음에 ISA를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월 10만원이라도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전략 3. 프리랜서형 소득 불규칙 납입 부담. 이분들한테는 ISA 단독 전략이 더 맞을 수 있어요. ISA는 납입 시기가 자유로워요. 돈 많이 들어온 달에 몰아서 넣어도 돼요. 연간 한도 2천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청년도 약계좌는 소득 확인이 되는 해에 가입하고 안정적인 달에만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가져가세요. 공통 원칙 3가지. 첫째, 비상금 먼저 해요. 투자보다 방어가 먼저거든요. 둘째, 자동이체 설정이에요. 의지에 기대지 말고 구조로 만들어요.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 걸어두면 쓸 틈이 없어요. 셋째, 중도 해지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 반환의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요. 버티는 게 이득인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 챙기는 팁 하나. ISA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생겨요. ISA 만기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거든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ISA 연금저축 연계 전략 꼭 기억해두세요. 자, 전략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 모든 퍼즐을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미래 전망과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최종 인사이트로 마무리할게요. 챕터 8 결론 및 인사이트. 자,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적한 퍼즐 한번 맞춰볼게요. 퍼즐 정리. 청년도 약계좌와 ISA 둘 다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조건 없이 좋은 상품은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아야 좋은 상품이거든요. 5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이 상품들을 얻는 게 순서예요. 상품이 전략이 아니라 전략 안에 상품을 넣는 거예요. 미래 전망. 2026년 현재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은 계속 진화 중이에요. 청년도 약계좌 납입 유연성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고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논의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영국처럼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활용폭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정책 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 자체가 재테크 전략이에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 3가지. 첫째, 납입 유연성이에요. 고정 납입 구조를 소득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바꾸면 프리랜서와 저소득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ISA 비과세 한도 확대예요. 200만원 한도는 장기 투자 유인으로는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아요. 영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계적 확대가 필요해 보여요. 셋째, 금융 교육 연계예요. 상품을 만드는 것만큼 어떻게 활용하는지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가입률보다 유지율을 높이는 게 진짜 정책 성과거든요. 오늘의 최종 인사이트.
1억은 갑자기 생기는 돈이 아니에요. 구조를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고 시간을 버티는 사람한테 오는 돈이에요. 청년도약계좌와 ISA는 그 구조 안에서 꽤 강력한 도구예요. 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그 도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청년도약계좌, ISA 중에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아니면 둘 다요? 중도해지 고민해본 분 계시면 그 이유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 예고. 다음 편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가지를 ISA랑 연계하는 노후 대비 풀세팅 전략을 다룰 거예요. 30대 중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